자, 이제 질적 연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양적 연구라고 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수량화가 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일반적인 법칙을 이끌어내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질적 연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지? 자, 첫 번째, 양적 연구의 반성이란 말이 나옵니다. 자, 이거 우리가요, 앞에서 실증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 실증주의에서 문제점이 발견된다고 했잖아요. 그쵸? 본질 부분에 대해서 현상 본질적인 탐구를 하는 데에 그런 한계가 노출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한계가 노출하는데 대안으로 사용되었던 것이 뭐예요? 현상학과, 그 다음에 해석학이죠. 현상학적, 그 다음에 해석학적 방법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즉, 이 양적 연구의 반성이라고 해서 나온 것이 뭐냐면, 현상 이면의 의미, 그러니까 본질적인 의미가 되겠죠. 본질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 수량화가 된 자료를 가지고 법칙을 이끌어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반드시 객관성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현상학과 해석학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사회현상과 자연현상은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법도 역시 같아서는 안 된다. 즉, 방법론적 이원론을 주장합니다. 사회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가치 함축적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주관적이라서 그 인간이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양적 연구하러 한다고 했을 때 본질적인 그런 법칙을 이끌어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질적 연구는 거기에 거기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현상 그 자체에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러면 현상의 대책이 무엇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이 바로 질적 연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질적 연구는요, 사회적 행위 이면에 개인적 주관적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것을 우리는 해석적 연구라고 하는데, 사회 현상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회 현상을 하나의 법칙을 하여서 예측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 사회 현상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지는 알 수 있다. 그게 해석적 연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적 연구에서는요, 한 가지를 가정합니다. 주관적 구성물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연구 대상의 사회나 연구자의 사회는 따로 존재할 수가 없다. 즉, 연구자가 살아가는 세상과 연구 대상이 살아가는 세상은 같다. 그렇기 때문에 실험을 할 때 또는 연구를 할 때 연구자의 주관적인 생각, 느낌, 해석, 모든 것들이 다 연구 대상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연구자가 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 것 역시 자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바로 질적 연구의 과정입니다. 또 제가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요. 죄송합니다. 두 개입니다. 사회현상의 유동성이에요. 자, 사회현상은 객관적이 될 수가 없다. 또한 사회현상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움직일 수가 있는 거다. 유동성이라는 게. 사회현상 이면에 존재하는 주관적 동기나 의미를 감정이입이나 직관적 통찰 등을 통해서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질문지법이라든지 실험법을 통해서 뭔가를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 대상들에게 직접 감정이입을 하고 이 대상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떠한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지 면접이라든지 또는 그런 그들에게 직접 이제 접촉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해석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질적 연구 방법론에서는 역시 세 가지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자라는 것은, 자, 우리 양적 연구 방법론에서 연구자는 뭡니까?
관찰자였죠. 바라보는 입장이에요. 그냥 보는 입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너네가 보여지고 있는 그 형태를 가지고 일반화를 하는 거라면 연구자는 직접 그 연구 대상에 들어가서 연구 대상 사이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직접 바라보고 직접 참여하는 겁니다.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성이 아니라 주관성을 중요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사회현상을 일반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왜냐? 특수성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고 사례라는 것 역시 많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소수 사례에 국한되어 있지만 깊이 있는 이해, 그 다음에 해석을 해야 하므로 일반화보다는 원인 분석이나 그런 쪽으로 가능하다. 이런 쪽에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 첫 번째, 연역적 논리가 아니라 이제 귀납적 논리를 전개합니다. 자, 경험적으로 관찰을 해요. 바라보고요. 거기서 이러이러한 유형 한 몇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그래서 잠정적으로 아하, 얘네들이 이러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구나까지가 귀납적 논리예요. 자, 지금 여기에서 제가 뭘 안 했냐면 일반화, 법칙, 그 다음에 가설을 검증, 이런 말은 아예 쓰지는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귀납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례들을 관찰을 해서 한 가지 유형을 발견을 해요. 몇 가지 유형을 찾았어. 그럼 그 유형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뭔가를 끄집어내는 건데, 이제 우리가 귀납적 논리라고 한다면은 사실 그렇게 해서 법칙까지 꺼내는 거지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유형을 발견하고 거기서 결론만 딱 내놓고 끝나는 거예요. 왜? 법칙으로 할 수가 없다라고 앞에서 가정했잖아요. 그죠? 자, 두 번째 특징. 자연스러운 실제 상황에서 자료를 수집한다. 자, 그래서 방법이 뭐냐면 참여 관찰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면접법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참여 관찰법과 면접법은 이제 뒤에서 보시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참여관찰법하고 면접법의 공통점 뭡니까? 연구 대상과 컨택트 하는 거죠. 그죠? 예. 접촉하는 거란 말이에요. 접촉해서 소통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다음 연구 과정에도 관심이 있다. 자, 동일한 환경과 조건이 있지라도 이 개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상호작용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과정까지도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양적 연구에서는 과정보다는 사실 결과에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가정했던 것들을 질문지라든지 또는 많은 수량화가 된 자료를 가지고 법칙을 이끌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 법칙이 중요했어요. 그런데 질적 연구에서는 법칙을 따질 수가 없단 말이지. 그러면은 어떤 사람을 넣었을 때 이런 반응이 나오고 다른 사람을 넣었을 때 저런 반응이 나오는지, 그렇죠? 그 과정이 중요해지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과 조건은 방법론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누구를 넣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지. 이게 질적 연구 방법론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자, 이제 면접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면접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상자와 나누는 대화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고요. 수집하는 방법인데, 자, 면접이라는 것은 뭡니까? 보통 1대1 또는 1대 다 또는 다 대 다 이렇게 이제 실시되는 게 이제 면접인데, 보통 통상적인 면접은 1대1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연구자와 연구 대상이 1대1로 만나서 연구자가 질문을 하면 연구 대상은 대답하는 방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약간 상담하는 것처럼 이런 대화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수집을 할 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구조화된 면접이 있고, 하나는 비구조화된 면접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구조화된 면접, 비구조화된 면접, 이것은 뒤에 가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개인적이고 심층적인 자료를 얻는데 목적이 있다. 자, 우리가요 1대1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연구 대상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연구 대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해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심층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다. 자, 세 번째, 언어적 진술뿐 아니라 비언어적 특성도 포함해요. 가령 안녕하세요라고 했는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안녕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억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말을 하면서 짓는 표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제스처라고 그러죠. 동작. 저희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제 대면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녹화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정말 손짓 발짓 되게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런 이제 동작 같은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언어가 아니라 뭐예요? 비언어적 특성에 포함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도 모두 예, 이 면접법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자료다. 자, 그렇기 때문에 면접자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면접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면접자가 얼마나 전문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면접에서 이 면접법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자료의 양이 예,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전문성이라고 제가 써둘게요. 전문성이 높아야 그러니까 이 면접자가 상담 기법이라든지 또는 면접 기법이라는 것을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일수록 이 면접법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자료의 양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 다음에 이 면접자는요, 전문성을 가지고 객관적 입장에서 공평하게 대해야 돼요. 예.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객관적 입장에서 공평하게 한다라고 해서 질문을 똑같이 한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냥 기본적인 질문의 흐름은 비슷하게 나가는데, 이 친구는 나한테 잘해주니까, 질문을 좀, 재밌는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나랑 별로 안 친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질문을 되게 재미없는 거 한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부정적인 질문을 던진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입장에서 공평하게 면접을 진행해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피면접자에게 라포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데, 자, 여기서 라포라고 하는 것이, 유대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대감. 그러니까, 면접자와 피면접자, 그러니까 연구 대상이죠. 연구 대상이 서로 유대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안녕하세요.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돌아가세요. 이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좋죠? 오늘 날씨 좋은데, 어디 좀 다녀오셨어요?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분위기를 환기시킨 다음에, 그렇군요. 저도 어제 여기 갔다 왔었는데, 여기 참 좋은 것 같아요. 다음번에, 거기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곳이 있으니까 추천드릴게요. 거기 가서 한번 드셔보세요. 거기 밥 맛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친근감을 유도해내는 그렇게 해서 연구자와 그 다음에 연구 대상자가 그러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을 우리는 라포라고 그래요. 라포. 자, 이제 참여관찰법인데요. 참여관찰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연구 대상들 집단이나 또는 연구 대상의 세계에 사회에 연구자가 직접 들어가는 것을 참여관찰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A라는 집단이 있는데 자, A라는 집단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연구자가 직접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들어가면서 이 사람들의 상호작용하는 이런 모습들을 연구자가 직접 참여하고 관찰을 하는 것을 참여관찰법이라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참여관찰법을 통해서 얻어낸 자료는 순수하게 편집 없이 수집된 것이기 때문에 1차 자료라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1차 사료가 아니라 1차 자료라고 그래요. 즉 1차 자료라고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직접 경험한 것을 통해서 수집을 했기 때문에 신뢰성을 무조건 담보받고 들어가는 자료예요. 이게 1차 자료예요. 그러니까 편집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얘가 실제로 얻은 자료가 맞아 라면서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두 번째, 관찰자의 태도와 시각에 따른 연구 대상의 생활, 활동이 자료 수집 대상이 됩니다. 자, 관찰자의 태도와 시각에 따라서 연구 대상의 생활이나 활동 같은 것들이 모두 자료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관찰자가 정말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본다면은 그 사람의 생활 자체 또는 그 연구 대상의 생활들 자체가 모두 다 자료가 되는 거예요. 가령 우리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직접 그들 무리에 들어가서 그들이 사냥하는 거, 그쵸? 그 다음에 그들이 무엇을 먹고, 그 다음에 뭐 결혼이나 그 다음에 뭐 성인식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런 것들 우리가 뭡니까? 참여 관찰을 통해서 알아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한 태도와 시각을 가지고 그들에게 대한 그들의 생활이나 활동을 가지고 자료를 수집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장점은요. 언어적 제약이 없어요. 제가 굳이 그들의 언어를 할 줄 몰라도 그들의 손짓 발짓을 통해서 충분히 그들과 소통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언어적 제약 없이 그들이 하는 생활만 바라봐도 되잖아요. 그것 자체로도 이미 자료로 수집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또한 조작이 없다. 아까 얘기했죠. 내가 본 그대로가 자료가 되기 때문에 편집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조작이 없기 때문에 실제성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됐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연구자가 관찰하고자 하는 현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야, 너네 밥 언제 먹어? 그러면 우리 한 4시간 있다 먹을 건데? 그래요. 그럼 4시간 동안 기다려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얘네가 이제 사냥하는 법을 알고 싶어. 그러면 사냥하기 위해서 야, 너네 사냥 언제 나가? 그럼 우리 조금 있다가. 근데 조금 있다가 언젠데? 글쎄?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예요? 그 글쎄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또 대상자가 연구자를 의식할 때, 자 이제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만약에 연구자가 송승헌 같이 잘생긴 남자라고 할게요. 그냥 예시를 드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연구 대상은 여자 고등학교에 있는 여학생들이에요. 근데 이 여학생들이 송승헌 같이 잘생긴 이 연구자를 보면은 어떤 생각하겠어요? 와, 되게 멋있다. 그래서 우리 이거 할 건데 같이 해볼까요? 그러면 네! 하면서 겁나 열심히 하겠죠. 그런데 저처럼 생긴 사람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와, 못생겼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뭐 저렇게 생긴 사람이 우리 이거 할래요? 하면은 싫은데요. 이렇게 하겠죠. 무슨 말이냐면 왜곡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연구자를 의식을 했을 때. 물론 제가 외모만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다른 식으로도 얘기를 하자면, 자, 선생님이 연구자가 되고요. 학생들이 연구 대상을 한다고 했을 때,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학생들이 원래 반응이 어떻게 A라는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선생님이기 때문에 A가 안 나오고 B라는 반응이 나왔어.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연구 결과라고 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왜곡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세 번째, 돌발 상황이 터졌을 때에는 이것을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면, 자, 아까 우리 부족 사례로 다시 넘어와서, 가령 이제 원래는 사슴을 잡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멧돼지가 걸려서 멧돼지에 다 죽게 생겼어. 그랬을 때는 그러한 돌발 상황을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그쵸? 그 다음에 이 부족이 어떤 부족인지 몰라서 갔는데 이 부족이 식인 부족이야. 그러면 연구자를 뭐 할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전부 다 뭡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 즉 돌발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돌발 상황을 발생하는 것을 통제하기가 어렵다. 이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이번에 이제 질적 연구가 끝났는데, 이 질적 연구가 끝났으니까 이제 8차식 과제물을 이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양적 연구와 달리 질적 연구에서는 면접법에 대한 내용을 했었고요. 참여 관찰법에 대한 내용을 했었습니다. 그죠? 그때 면접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 그 다음에 참여 관찰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 여러분들이 한 가지씩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9차시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